안녕하세요.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가 점점 더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라고 얘기했습니다. 피터 틸은 전기의 질과 전기의 요금, 이것이 경제 성장에 직접적 영향력이 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에너지 문제, 이 전기 문제, 이건 도대체 뭐냐라는 측면에서 모든 것을 전기화하라 라는 이 책을 번역해 주셨는데, 우리 제가 볼 때는 정말 박사님이라고 생각, 움직이는 백과사전인 우리 권효재 에너지 인사이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이게 모든 것을 전기화하라라는 이 책을 주셨는데, 이거 정확히 뭐냐면, 말은 쉬워 보이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쉽게 얘기해서 네. 우리가 지금 전기를 안 쓰고 있는 분야도 전기를 쓰자는 겁니다. 제가 차례에 기름을 주유하고 오늘 날씨가 추운데 이제 집에 난방할 때 가스를 떼잖아요. 네. 네, 그런 걸 다 전기화로 바꾸고 전기로 바꾸고 제철소에 철 만드는 것도 전기로 만들고 유리판 찍어내는 것도 전기로 하자. 그래서 모든 분야에 기존에 사용하던 전기가 아닌 에너지를 전기를 가지고 다 대체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배하는 그 도시가스 쓰는 난방도 전기로 하자, 이런 얘기인가? 그렇죠. 아, 포항제철에 어마어마한 그 고로를 떼는 그 큰 열도 전기로 하고요. 네. 그러면 전기요금이 많이 오를 거라고 일반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물론 당장 그 모든 걸 전기로 바꾼다는 거는 이제 쉽지 않은 일이고 네. 현재 나와 생산하는 그 전기 생산 능력 대비해서 갑자기 전기를 많이 쓰면은 이제 공급이 딸리니까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순서는 전기를 일단 많이 생산하고요. 많이 생산하고. 네, 많이 생산하고 정말 넘치도록 많이 생산을 하고 음. 그 전기를 가지고 이제 더 많은 분야의 전기를 써야 되는 이제 서로 순환하게 되는데 예. 우리가 이제 전기 요금이 비싸다고 했을 때 음. 전기를 만드는 요금이 있고 전기를 갖다 쓰는 요금이 있습니다. 그 뒤에 거를 이제 흔히 송배전 요금이라고 하는데 전기를 만드는 요금하고 전기를 갖다 쓰는 요금.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 송배전 요금이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한 킬로와트 아워당 15원 정도 하고요. 예. 전기를 만드는 그 비중이 큰데 우리나라 전기의 60%는 화석연료에서 전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석탄이나 뭐 석탄, 가스. 네. 근데 이 석탄 가스는 저희가 거의 뭐 99% 수입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화를 하자라는 데 있어서 뭐 이게 기후 위기 대응이랄지 그런 면은 차치하고라도 99%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에 계속 의존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환율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외국에 어떤 문제가 터져서 공급이 충분치 않으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독일이 어려워지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우 전쟁 때문에 가정의 전기 요금이 많은 경우에는 5배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뭐 영국의 사례인데요. 가정에 이제 보통 한 달에 에너지 요금이라고 합니다. 뭐 가스, 전기 합쳐서 이거를 한 80만 원 쓰던 집이 갑자기 4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뭐 정말 생계가 어려우니까. 지하철도 다니기 어렵다 그러네. 네, 그래서 뭐 날 추운데 난방도 못 켜고 벌벌 떨었다. 뭐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터지면은 우리나라도 갑자기 그 러우 전쟁 때 1년 사이에 가스 수입 대금을 2배 이상 냈습니다. 아, 저희도. 네, 한 해에 이제 평균 뭐 35조, 40조 내다가 갑자기 70조, 80조 쓴 거예요. 가스 수입하는데. 아, 우리도 2배 이상 올랐군요. 네, 석탄도 그때 2배 이상 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네, 절대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화석연료 수입을 줄이고 그 아낀 돈에 약간 돈을 더해서 연료비가 별로 안 드는 깨끗한 전기를 많이 만들면 장기적으로 전기 요금도 떨어지고 국가 경제도 좋고 기후 위기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전기화하자라는 겁니다. 아, 근데 제가 이 책에 보니까 여기 좀 재밌는 게 있었는데, 비싼 연료를 사와서, 즉 석탄이나 가스를 사와서
절반을 현재 버리는 구조로 돼 있다 우리나라가.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절반이 아니고요. 네. 사실은 거의 65에 70%를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이거를 이제 폐열이라고 하는데 네. 저희가 자동차에 이제 휘발유를 넣었습니다. 네. 제가 돈을 10만 원 써가지고 탱크를 꽉 채웠어요. 네. 그 휘발유의 에너지 중에 차를 실제로 전진시키는 데 들어간 에너지는 20%가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열로 공기 중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냉각수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엔진이 퍼지죠. 네. 엔진은 열이 엄청나게 많은 기계인데 그렇죠. 그걸 우리가 억지로 식혀가면서 일을 하는 거고 냉각수를 두고 그러죠. 네, 냉각수를 두고 그 냉각수가 이제 라디에이터로 냉각이 됩니다. 음. 그래서 이 내연기관 자동차, 휘발유 차는 보통 에너지 효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80%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아, 20%밖에 안 되는 네. 거예요? 네. 전기차는 반대입니다. 제가 충전한 전기의 80에서 85%를 동력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화석연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얘를 한번 태워야 되는데 불을 일단 네, 불어야 되죠. 네. 네. 이 불이라는 게 이제 그 연력학적 이런 어떤 원리에 의해서 높은 온도와 낮은 온도의 그 차이를 우리가 이용하는 거고 낮은 온도 상태의 에너지는 그냥 갖다 버려야 되는데 네. 그 낮다라는 게 보통 뭐 100도, 200도, 500도, 40도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어쨌든 상당한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화석연료를 태우는 방식은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하더라도 에너지 효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이용하면은 에너지 효율이 높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돈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뭘로 만드느냐 이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전기는 돈이 결국 들 텐데, 그럼 이게 어떤 거를 해야 이게 그래서 이제 길게 보고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네. 네. 아까 말씀드린 화석연료를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화석연료가 아닌 방식으로 전기를 만드는데 대표적인 게 원자력이 있고 네. 또 다른 방법이 재생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상황에 맞춰서 원자력 발전이 그 국가에 유리하면은 원자력 발전을 더 늘리면 되고요. 재생에너지가 유리하면 재생에너지를 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나라들이 원자력 발전보다는 재생에너지 여건이 더 좋은 경우가 많아서 현재는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건 이 전기화 트렌드하고 이제 결합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상당히 논쟁적인데 그 원자력 부분하고 재생에너지 비율 이런 게 그러니까 기저전력을 그러면 앞으로 뭘로 하는 거죠? 기저전력은 당분간은 원자력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재생에너지라는 그 에너지원은 이제 수력 발전을 제외하면은 해가 떠야 발전이 되고 바람이 불어야 발전이 되는 가능성 원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수력 발전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불리한 나라이기 때문에 수력 발전 비중이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활용해서 이제 기저전력을 감당을 하고 원자력을 통한 기저전력을 만들고 감당을 하고 그 외에 다른 에너지의 전기 수요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감당하는 구조로 장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럼 신재생 에너지라고 보면 주로 이제 풍력하고 태양광을 말하시는 건가요? 일단 용어를 신재생이란 말은 저는 좀 항상 그걸 정정해 드리는데 네. 예, 그 신에너지라는 거는 비화석 연료를 다 통칭하는 말이어서 좀 정확하지 않고요. 재생에너지인데 재생에너지. 네. 네. 재생에너지에서의 주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 바이오. 네, 바이오가 있고 바이오라는 게 뭐냐? 뭐 음식물 쓰레기나 그 축산 폐기물 이런 걸 이용해서 일봉투명하니까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네, 뭐 부셔가지고. 나무를 쓸 수도 있고. 근데 이것을 바이오도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거를 비싼 돈을 내고 환경적으로 폐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덴마크나 독일 같은 데 보면은 이 바이오 에너지를 잘 활용해서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많거든요. 뭐 이제 축산인도 많고. 예. 그 사람들 살림도 도와주고 해서 일석이조 효과가 있기 때문에 3대 축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 세 가지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교수님 볼 때, 박사님 보실 때 태양광 풍력 이것에 우리는 이제 미국 같은 데 가보면은 막 어마어마한 이 태양광 단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산이 많잖아요. 65%가. 그렇게 되면 이 태양광의 경제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나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태양광이 유리한 나라들이 먼저 태양광이 개발된 건 틀림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조하고 해가 쨍쨍하고 근데 하지만 그렇게 이제 태양광 개발을 하기 좋은 곳의 개발들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지금은 이제 그 다음 단계인데 우리나라 태양광은 전 세계 평균보다는 좋습니다. 여건이. 아, 그래요? 네, 전 세계 평균보다는 좋고. 네. 근데 이제 뭐 상위 20% 10% 이건 아니고요. 근데 한 상위 한 30% 정도 수준에서의 여건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을 하기 좋은 사막에 태양광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전력을 소비지로 끌고 오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 네. 근데 우리나라는 역설적으로 이제 상대에서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바글바글 사는데 에너지가 필요한 곳이 에너지가 생산하는 곳하고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 종합적으로 보면 여건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짧게 몇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본격적으로 앞으로 AI가 전면화되면은 앞으로 전기는 현재보다 얼마나 더 필요한 건가요? 향후 10년 정도 안에 예측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AI 데이터 센터라고 아직 구체적으로 없지만 한 데이터 센터가 2기가 정도 전기를 쓰는데 그게 한 10기가 정도까지 늘지 않을까. 10기가. 네. 원자력 발전소 한 10개 정도 규모네요. 10기가면 10개까지는 아니고 한 7개. 7개. 네. 예.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그다음에 전기 요금에 대해서 과거에는 쌌지만 지금은 비싸다. 아니다. 이게 진실 게임 논쟁이 있던데 이건 어떤가요?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일단 통계 데이터는 전 세계 데이터가 23년 것까지밖에 없습니다. 전기 데이터는 굉장히 복잡해서 네. 데이터가 23년 것까지밖에 없는데 23년까지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은 이 러우 사태 때문에 에너지 요금 폭등한 게 그대로 반영이 돼서 네. 그때 전기 요금이 많이 올랐고요. 우리는 그거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3년까지의 데이터나 그 전에도 우리는 OECD 평균 대비 전기 요금이 낮은 편이었고요. 그런데 외국은 그때 엄청 비쌌다가 점점 내려갔고 우리는 이제 뒤늦게 그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준으로 공장들이 쓰는 전기 요금은 우리가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재생에너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재생에너지를 쓰면은 꼭 따라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의 문제점은 간헐성이 문제다. 근데 전기는 저장할 수가 없다. 그럼 남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버릴 수 없다. 저장하면 된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배터리와 ESS라고 하는데 기술이 워낙 좋아지고 가격이 빨리 싸져가지고 정부도 이제 대량 보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일부는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는 연료비가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래서 사가지고 오는 게 아니니까. 네, 옛날에 이제 전기 그 귀한 전기를 왜 버리느냐 했을 때는 그 귀한 전기는 다 석탄, 석유, 가스에서 온 전기니까 사가지고 오는 거니까. 사가지고 온 거가 변환된 거잖아요. 근데 재생에너지는 햇빛과 바람으로 생산이 되는 거니까 그것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버리는 게 더 경제적이고 낫다고 판단되면 그냥 버리면 됩니다. 아, ESS 이런 거 해가지고 괜히 비싸게 돈 들이지 말고 뭐 전력이 풍부하면 버리면 된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상황에서는 ESS를 가지고 저장하는 게 경제적인 한도가 있습니다. 네. 그 한도 내에서 저장을 하고 근데 뭐 절대 버리면 안 되고 모든 걸 다 긁어 모아서 다 저장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돈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태양광 풍력을 몇십 년 동안 쓸 거냐라는 계산 기준이 중요한데 네. 태양광이 비싸다, 풍력이 비싸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원자력은 싸지 않느냐. 근데 사실 이게 두 개가 계산 기준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네. 원자력은 60년 동안 발전소를 쓴다는 기준으로 다 계산을 합니다. 네. 태양광은 20년 쓴다고 계산하고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네. 그런데 태양광 패널은
제조사가 30년 이상 보증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패널 가격이 떨어지고 성능이 더 좋아집니다. 효율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만약에 내가 태양광 발전소를 60년 동안 쓴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설비를 적당히 교체를 하고요. 네. 원자력 발전소도 60년 동안 다 똑같은 설비를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쓰다 보면은 뭐 전기 설비는 교체하고 등등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비교를 하면 원가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비교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재생에너지분 수입 없이 우리가 90한 3, 4%를 외국에 수입하는데 그것 없이 전결을 할 수 있다면은 솔깃한데요. 그럼 한국의 전력 공급량이 대략 1년에 1000테라와트시 정도 되나요? 한국이 1년에 한 680테라와트 쓰고 있고요. 예. 그게 이제 한국 전체 에너지 수요에서 한 20% 정도 커버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한국 전체가 1년에 3,600테라와트시 정도의 에너지를 쓰는데 3600테라와트시. 예. 예. 이걸 몽땅 다 전기 100%를 하겠다. 네, 일부는 사실은 이제 외국에서 좀 수입을 해야 되는데 뭐 그냥 가정하면 그러면 3600테라와트시. 그러면은 지금 전기 설비가 저희가 갖고 있는 게 한 130기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500기가 이상 늘어야 됩니다. 500기가 이상으로. 우리가 3600테라와트시 현재 전기를 쓰는데 AI 뜨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3,600테라와트시의 에너지를 쓰는데 표현을 정확하게 합니다. 에너지인데 이게 전기화가 되면은 효율이 개선되니까 3600테라와트시의 에너지를 쓰는데 이거를 이게 전기화하면 하면은 전체적으로는 예상은 한 2,500 정도 쓸 거다. 2500테라와트시 정도를 네, 쓰게 쓸 될 거다. 거다. 근데 현재는 얼마나 생산하죠, 우리가? 전기를 예. 700입니다. 700. 네. 그럼 한참 더 저걸 해야 네, 돼요. 그래서 이제 발전 설비를 현재 대비 3, 4배는 늘려야 된다. 그러면 현재보다 발전 설비를 대대적으로 늘린다면 그러면 장기적으로 투자 대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생에너지 태양광하고 풍력을 오래 쓰면 결국은 결과적으로 플러스가 나기 때문에 네. 투자를 지금 과감하게 할 때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은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무조건 남는 게임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건 원자력도 똑같아요. 원자력 발전소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2대를 세트로 항상 짓는데 요즘 이제 건설비가 많이 올라서 2대를 세트로 짓는 돈이 거의 한 20조쯤 됩니다. 그렇죠. 20조짜리 설비를 짓고 60년을 써야 우리가 기대하는 그 낮은 전기 요금을 원자력에서 회수를 하는 거지. 그 30년만 쓰면은 전기가 엄청 비싼 겁니다. 네. 즉 원자력도 가정이 깔려 있는 겁니다. 얘를 한번 지으면 60년 동안 전기를 계속 쓴다. 그래서 가끔 원자력 발전소가 뭐 점검하다가 중단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군요.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한번 단지를 조성하고 개통을 깔고 하면은 60년 혹은 그 이상 쓰겠다라고 하면은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이게 송전하는 비용이 그렇게 비싸진 않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전기화를 하려면 발전소도 중요하지만 송전망이 더 큰 병목이다. 이런 말씀도 여기 책에 보면 있던데 네. 이건 어떤 거예요? 그게 사실 전 세계가 지금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생에너지의 단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헐성이 첫 번째 단점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그렇다고 사람들이 재생에너지 간헐성에 맞춰서 100% 자기에게 전기 쓰는 걸 조절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누군가 걔를 이제 백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터리로 하든 배터리로 불충분하면은 다른 발전 기술을 가져와서 지금은 가스가 그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그 자체는 아주 좋고 가격도 길게 보면 싸지만 시스템 전체로 보면 이제 숨어 있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걸 이제 줄이는 여러 가지 시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개통을 많이 깔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절대적으로 발전도 많이 해야 되고 옛날에는 원자력 발전소 같으면 요만한 공간에 전기가 1기가 나오는 게 태양광 같으면 뭐 훨씬 넓은 공간을 그렇죠. 차지해야 되니 그만큼 변전소나 이런 설비가 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송배전 비용이 올라가는데 또 재밌는 거는 그 송배전 비용이 올라가는 것의 많은 부분이 민원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원자력 발전소조차도 우리는 몰아서 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저 강원도 태백산맥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발전소를 몰아넣고 울진 뭐 이런. 네. 데. 거기서 전선을 이렇게 끌고 오니까 서울 수도권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별로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닌데 전기를 많이 생산하고 재생에너지를 여기저기 깔고 뭐 아파트 지붕에 깔고 여기저기 깐다 하면은 내가 눈에 보기 싫은 전기 설비가 막 늘어나는 겁니다. 뭐 전기선도 많이 늘어나고 네. 그랬죠. 그럼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싫다. 그럼 그 반대를 해결하고 극복하고 하는 데까지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들면서 이제 비용이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우리도 문제고 미국도 문제고 독일도 문제고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력 개통의 수용성을 어떻게 높이느냐. 전력 개통 관련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은데 이걸 얼마나 투명하게 밝히고 토론하고 공감대 만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네. 발전도 중요하지만 송전망도 중요하다. 근데 현재 지금 운행 중인 그 영흥화력, 당진, 삼척, 강릉 이런 석탄 발전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정부 계획도 그렇고 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들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보통 이 발전소들은 설비가 30년 혹은 40년 계획으로 지었기 때문에 3, 40년이 이제 앞으로 한 10년 남았는데 10년이 지나면 다 정지가 될 거고요. 정지한 이후에 어떻게 쓸 거냐가 이제 지금 중요한 숙제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부지를 활용해서 배터리를 대규모로 넣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좋은 양질의 개통이 있으니까 뭐 해상 풍력 발전소를 바다에 세워서 그걸로 끌어들여 가지고 개통을 쓰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원전을 거기다 짓자. SMR을 걷어 네, 진짜 SMR을 짓자라는 이제 주장도 잠깐 있었고 그것도 기술적으로는 뭐 검토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인근의 석탄 발전소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저는 주제고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자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게 막대한 전기 수요가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뭐 최근에 저도 이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글도 몇 개 쓰고 했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일단 좀 지적하고 싶어요. 예. 뭐 다른 분들은 많이 하신 얘기는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첫 번째는 그 반도체 산단의 전기 수요가 정말 확정적인 거냐를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용인 반도체 지금 현재 뭐 10기가가 필요하다. 이게 정말 맞는 얘기냐? 네. 네. 왜냐하면은 일단 정부한테 신청한 그 계획, 반도체 공장들이 신청한 계획에는 53년까지라고 돼 있어요. 53년까지 10기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용인 반도체 신청했다 이거죠. 53년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아직 먼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53년의 계산의 근거는 뭐냐? 삼성전자가 2030년에 파운드리 세계 1위를 하겠다. 파운드리 세계 1위를 하기 위해서 EUV라는 그 특수 장비를 뭐 엄청나게 투입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세계 최대의 반도체 파운드리 클러스터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잘 되기를 응원하는 사람이지만 오늘 날짜의 현실은 어떻느냐? TSMC가 파운드리 점유율 73%예요. 세계 시장 점유율이. 네. 그리고 삼성은 이미 지금 3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최첨단 AI 반도체는 더 이상 뭐 이게 2나노니 3나노니라는 나노 경쟁만 그치는 게 아니고 그 만든 칩을 어떻게 패키징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패키징까지 들어가면은 삼성전자는 전 세계 순위가 지금 파운드리 종합 패키지 순위까지 다 치면 7위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제가 뭐 블레임 하자는 게 아니고 7위인 상태에서는 1위까지 가려면 단계를 밟아서 쭉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그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에 사업을 미국에 집중할지 용인에 집중할지 아니면 TSMC처럼 방대한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패키징까지 다 아우를지 그렇게 하려면 삼성전자가 사업 모델을 바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는 자기가 칩도 만들고 핸드폰도 만들고 하니까 다른 핸드폰 메이커한테는 경쟁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칩을 주고 싶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사업의 핵심 철학은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입니다. TSMC 네. 전략처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고객과 경쟁하고 싶으면서도 파운드리 세계 1위를 하고 싶은데 그걸 위해서
용인에다가 10기가 전기를 달라고 하면은 저는 이 세 가지가 충돌한다고 봅니다. 사업 계획 자체가 2050년에 상당히 장기화돼 있고 또 하나는 사업의 전기 수요양 자체가 약간 부정확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 그래서 너무 이거를 10기가라는 게 당장 내일까지 해야 되는 일로 지금 과열이 돼 있는데 일단 그럴 일이 아니다. 네, 좋은 포인트입니다. 네. 네. 두 번째는 그럼 단계를 밟아감에 있어서 용인 산단에 그렇게 엄청난 전기와 물을 넣는 건 당연히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22년, 3년에 이 논의를 할 때 예타 면제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예타를 좀 다 엉뚱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2번, 3번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물하고 전기는 용인과 경기도가 결정한다고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강원도도 영향을 받고 전국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타를 더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예타를 안 하고 지금 오니까 지금 이제 와서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삼성전자한테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기가 얼마나 필요하냐. 그리고 그 전기를 당신들이 요청한 만큼 우리가 주면 나중에 안 쓰면 어떡할래? 왜냐면 한번 송전탑 놓고 송수가 놓고 하면 그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 그만큼 진중하게 우리가 사원을 걸고 우리가 지금 뭐 3위고 7위밖에 안 되지만 한번 회사 운명을 걸고 모든 거 걸고 한번 해보겠다. 그럼 그렇냐 이거예요. 저는 삼성전자는 조용해요 지금. 파원들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할지 안 할지 저는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옆에서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이거는 SK하고 삼성이 정확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한번 정부와 다시 한번 밀도 있게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부분에 소규모를 많이 넣는 것도 좋지만은 뭔가 이 서해안 해상 풍력이 30조나 40조 정도의 당초 계획을 가졌었는데 이런 건 노르웨이가 가장 발달된 기술을 갖고 있으면 뭐 그런 국부펀드란 대규모로 하든지 서해안도 태양광의 간척지가 엄청난 큰 땅이 있는데 자꾸 논이나 이 산림을 훼손하지 말고 규모 있게 이 태양광 풍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해상 풍력에 대한 그러한 사업 계획이 나왔을 때랑 현재는 그 풍력의 기술 자체는 별로 발전이 없는데 건설 비용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또 그때와 비교하면은 다른 에너지원의 경쟁력은 높아졌습니다. 다른 에너지원 경쟁력 어떤 에너지원? 가장 크게 발전한 건 이제 태양광입니다. 수율이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태양광이 예. 뭐 햇빛이 들어오면 옛날에는 18%밖에 전기가 변환 안 되다가 요즘은 뭐 26%짜리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도 전기가 30%더 나오는 거죠. 그런데 더 싸졌습니다. 예. 같은 패널이. 그렇게 경쟁 기술이 발전을 하니까 해상 풍력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숫자와 기대가 좀 바뀌었고 업데이트가 된 부분이 있고 또 비용이 또 늘어나고 네. 효율도 태양광이 늘어났고. 네. 예. 두 번째는 그때 이제 막 그렇게 서해안 해상 풍력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의 그 조달 금리가 2%, 뭐 1.5%였습니다. 코로나 직후였으니까. 근데 요즘은 해상 풍력 조달 금리가 4%, 5%, 미국은 7%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비싸지면 이런 재생에너지 사업은 경제성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해상 풍력, 서해안 해상 풍력은 지금 당장은 그렇게 엄청나게 투자해서 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예. 특히 그 외국계 지금 투자자들은 대부분 다 나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뭐 자기들이 그런 자금 조달 쉽지가 않고 그들 자신이 사업 방향을 이제 좀 더 태양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고. 정량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해상 풍력 재생에너지라면은 해상 풍력하고 태양광이 있다면 효율 부분은 태양광이 많이 늘어났게 됐고 해상 풍력에서 건설 비용이 올라갔고 조달 금리가 올라가면서 경제성이 좀 약화된 측면이 있다. 네, 그래서 해상 풍력은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맞는 공법과 기술을 확보해서 건설비를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해상 풍력 건설 그 사업 기간이 너무 늘어지고 있는데 왜 늘어지는지를 확인해서 좀 단축시켜야 되고 간척지 태양광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간척지를 보면 많은 간척지가 현재 농사를 잘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척지 쌀 맛있는 쌀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또 어떤 데는 이제 염분 때문에 농사를 못 짓습니다. 이게 섞여 있는데
염분이 많아서 농사를 못 짓는 데는 태양광 시설을 쭉 까는 게 맞고, 그다음에 지금 농사를 잘 짓고 있는 곳은 농사와 태양광을 겸해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전기와의 전환이 늦어질 경우에 단순한 산업 경쟁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기후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 에너지가 곧 안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핵심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재명 정부는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현재의 전력망을 업그레이드해야 됩니다. 전력망을 업그레이드해야 네,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전력망이 아니고 미래형 전력망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거는 단순히 기술과 설비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모두가 내 집 앞에 전력망 설비가 있어도 문제가 없을 만큼 함께 가야 됩니다.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 재생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설비를 얼마 설치하느냐는 거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정책 순위를 맞추면은 이제 수입 설비를 쓰자, 뭐 보조금을 지금 많이 쓰자라는 식으로 흘러가는데, 그러면 절대 지속할 수 없습니다. 네. 조금 비싸고 조금 더뎌도 국내 사업자들이 국산 기술, 국산 제품을 이용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국산 제품 이용하게 해야 된다. 예, 네. 왜냐하면은 재생에너지는 연료 수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석탄이나 정유는 해외에서 100원에 수입해가지고 200원, 300원의 부가가치를 만듭니다. 네. 수입도 많이 하지만 부가가치도 많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는 건데, 재생에너지는 연료 수입을 안 하니까 설비를 한번 설치하고는 별로 할 게 없습니다. 네. 그럼 그 설비를 다 외국에 수입을 해버리면은 국내에 남는 게 없어요. 물론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기후위기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소 돈이 들고 다소 지연되더라도 최대한 국산화해야 되고, 국내 생산 설비를 사용하고 국내 투자자들이 자기 돈을 넣어가지고, 그래 산업이 발전하니까. 네, 그래서 정책 목표를 뭐 몇 기가를 언제까지 설치한다가 1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의 부가가치를 만들고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과 국가 에너지의 계획 측면에서 어떻게 안보와 산업을 챙겨가면서 갈 것인가라고 같이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안한다면? 그래서 저는 이 에너지 정책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기후부든 그 정부에서는 슬로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 슬로건을 좀 많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전기화하라. 슬로건이 되면 전 제일 좋겠지만 네, 이건 모든 것을 전기화하라. 너무 이제 좀 뻔뻔한 요구 사항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100원에 만들어 보자. 그 100원이라는 말에는 제가 말씀드린 국산화, 한국투자자, 뭐 개통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인데 네. 그런 목표를 슬로건화 시켜야만 논의가 집중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슬로건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의 여론과 논의를 집중시켜 보자.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항상 명쾌해서 좋습니다. 여러분, 이 책 모든 것을 전기화하라, 이걸 꼭 좀 한번 사보시고요. 우리 권효재 우리 박사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아카데미상 수상 후보로 그 캐대현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브랜드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는 일본을 갔다 왔는데요. 이 1월 13일부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 측의 기대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일본 가서 느낀 거는 일본 동경 시내나 다른 시내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식당이나 가게에 엄청나게 길거리에 사람이 많은 걸 보고 여기 상당히 그 소상공인들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경제인들도 왜 그런가 여쭤보니까 해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K브랜드, K문화 열풍이 불 때 이때 우리 관광산업을 크게 일으켜서 우리 힘들고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만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늘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